자, 3교시 수업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이제 그 성격과 마케팅 마지막 3교시입니다. 자, 이거 이 3교시는 그 마케팅이 좀 더 저기인데, 이 소비자 성격을 파악하면 마케팅 전략의 가장 기본적으로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소비자 성격을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왜 그럴까요? 일단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과연 성격이 뭔데? 이제 성격이 아까 첫 시간에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죠. 여행을 떠난다. 어떤 동기 유발. 이건 그 행동을 갖다 유발하는 건 동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여행을 갈지, 암벽을 탈지, 파도 타기 탈지, 즉 구체적인 행동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제가 우리가 태도 같은 거 배우나 욕구, 동기 이런 걸 배울 때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욕구가 인식을 하게 되고, 근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기에 의해서 행동이 유발이 되는데 그 중간에 구체적인 수단에 대한 열망의 형태라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라는 걸 배웠어요. 필요. 그렇죠.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실지, 이온 음료를 마실지, 콜라를 마실지, 탄산 음료를 마실지, 뭐 하여튼 그 맥주를 마실지, 요것이 그 필요, 어떤 구체적인 수단, 어떤 열망하는 상태, 뭐 그거 필요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결정하는 것이 뭐다? 성격이 그거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성격의 제 이론과 그 브랜드 개성, 왜 제품이나 서비스, 특히나 우리 같은 그 서비스 산업, 무형의 특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 산업은 무언가를 어필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브랜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 왜? 브랜드는 시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형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하기 힘들어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시각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럴 땐 브랜드를 갖다가 성격을 브랜드의 하나의 인격자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성격, 이미지를 갖다 주입을 해놓고 포지셔닝의 전략을 잘 짜면 된다는 거죠. 즉 그러려면 그 전에 STP 전략은 뭐예요? STP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거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세분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타겟, 시장을 목표하는 시장을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포지셔닝 전략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도하는데 브랜드 개성을 갖다가 이용을 한다는 거죠. 즉 제품과 서비스를 대표로 하고 있는 어떤 브랜드 심벌이라든가 브랜드 이런 개성을 갖다 집어넣어서 그걸 갖다가 고객들의 마인드에 마음에 집어넣어준다. 이걸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성격 이론은 특성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특성 이론이죠. 특성에 따른 이런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 특성에 따르면 특징이 뭐냐면 행동의 일관성, 어떤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저는 아이스크림 먹자 그러면 저는 누가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누가바, 딴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행동에 계속 난 그 부드러운 어떤 그런 맛이 좋거든요. 우유 플러스 바닐라 플러스 뭐 이런 맛들이 있는 거를 나는 그것만 저의 특성이 되겠죠. 즉 그 브랜드만 계속 잡는다라는 거죠. 즉 그 브랜드의 개성을 이용한 시장의 세분화의 적극을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소비자 행동 분야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관광 행동, 그 다음에 이제 플로그라는 학자는 다음에 볼 건데, 에반스라는 학자가 1959년에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 사례. 머리에는 EP에서 자기가 본인이 그 소위 얘기해서 에드워드 퍼스널 프리센스 스케줄 해가지고 EPPS라는 에드워드 개인 선호 스케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도를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포드 자동차와 더불어서 쉐블레라는 자동차를 갖다가 가지고 그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욕구나 동기를 가지고 14개의 항목을 뽑아냈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그런 욕구나 동기를 쫙 뽑아낼 때 14개 항목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은 그걸 보고선 정리를 하면서 포드를 냈다가 시장을 예상을 해본 거야. 시장 세분화해서 포드를 사는 사람들은 독립심이나 충동적이고 남성적일 거다. 어떤 차의 성격을 그렇게 집어넣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럼 쉐블레는 어떠다? 보수적이고 절약적이고 좀 의식적이다. 응? 포드하고 이제 쉐블레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브랜드 개성을 이렇게 했다, 이미지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서는 이 이반스라는 학자는 자동차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변수들 간의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독립심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포드가 아니라 쉐블레. 이게 특별히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외부 변수가 존재함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 변수를 존재를 했나요? 그러면 외부 변수가 과연 뭐냐? 이렇게 의미를 갖게 됐던 거죠. 외부 변수를 갖다가 외부가 변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보았더니 이 외부 변수는 우리가 소득 수준, 연령, 승용차 사용 기한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봤더니 성격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행동의 상관관계보다는 오히려 외부 변수가 브랜드 선택하는 행동에 더 영향을 미쳤다. 어떤 소득 수준, 경제적인 거죠. 자동차 이제 가격이 다르니까.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쉐보레가 좀 저렴한 편이고 포드가 좀 비싼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가 좀 더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부 변수가 더 작용되는 건 이 자동차 브랜드는 또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왜? 자동차라는 거는 가시성이 있죠. 가시성.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 행위는 뭐야?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쇼핑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번에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 편익의 기능의 편익보다는 오히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나랑 통일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걸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외부 변수가 여기선 더 중요하구나. 응? 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게. 또 다른 이제 사례예요. 일단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일단은 이렇게 알고 있고 성격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꼭 그것만이 아니다. 외부 변수도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 더 두 번째 사례는 이 두타라는 학자가 웨스하고 둘이서 사람들은 개인 중심형이 있고 집단 중심형인데 이 사람들의 소비 차이를 한번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약 4,000명 정도 되는 사람한테 연구를 했더니 이 5개를 갖다 먼저 뽑아냈어요. 만족감, 건강, 의식, 이런 음식 준비, 일 중독성. 이 사람들을 뽑아내면서 이 특징들을 봤더니 개인 중심형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집단 중심형은 간의 수공업 같은 종사자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을 봤더니 이 5가지 봤더니 만족감에서는 개인 중심이 오히려 만족이 높더라. 집단보단 건강의식은 오히려 집단 중심이 더 건강에 관심이 많더라. 음식 준비는 집단 중심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하더라.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일 중독성은 개인 중심이 더 중독이 심하더라. 여행과 엔터테인먼트는 역시 개인 중심이 훨씬 더 많은 여행을 다니고 좀 모험적이고 이런 여행들을 갖다가 좀 더 다른 문화를 다른 문화를 자꾸 겪어보고 싶은 이런 것들을 엮인다라는 이런 사례들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개인 중심인가 집단 중심으로 이렇게 시장을 나눠봤을 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걸 알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 소비자 행동들의 성격을 갖다가 시장을 분리하기 시작을 해요. 시장을 세분화시키는 거죠. 이런 시장이 있고 저런 시장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성격 때문에 알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러한 것들은 성격을 갖다가 대한 설문 조사를 해가면서 이제 파악을 했던 거고. 그러는 찰나에 관광 행동 분야에 대해서도 그런 거를 이제 구별하기 시작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플로그라는. 그래서 1967년에 1977년 지금부터 대략 한 50여 년 전이네요. 한 55년 정도 됐네요. 이 사람이 이 플로그라는 학자가 왜 똑같은 데를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만 주로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자가용만 주로 이용하지? 여기서 궁금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은 무언가 했다. 무엇인가 연구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성격, 즉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관광지 이 사람이 이제 1972년도에 그걸 이제 주장을 했고 이제 몇 년 후에 관광지가 인기가 좀 높다가 낮아지는 이유를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내부 중심형, 외부 중심형이 있더라라는 걸 이제 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내부 중심형은 좀 친숙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외부 중심형은 좀 신기한 모험성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중심형은 이 콜로니 아일랜드와 같은 마치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좀 잘 알려진 아주 친숙한 남들이 많이 다녀온 어떤 남이섬이라든가 이런 데를 또 좋아한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근데 이제 외부 신기성은 이제 아프리카 같은데 어떤 모험, 좀 새로운데 평소에 보기 힘든 곳 이런 데를 찾아간다는 거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성격을 갖다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나누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플로그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그러면서 중간형도 이제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부 중심형은 사이코센트릭, 그다음에 외부 중심력을 알로센트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로센트릭 외부 중심력 호기심이고 자신감 있고 외향적이고 강한 모험심. 내부 중심력 그 반대인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것만 관심이고 적은 모험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중심형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격을 분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 중심력과 외부 중심을 보니 친숙한 관광지에 선호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지도에서 잠깐 봤듯이 관광지에서도 평범한 걸 행동하는 게 내부고 외부는 이제 모험적이고 많은 데를 돌아다니고
아니고 다른 문화를 자꾸 접하게 되고 싶고 비행기를 갖고 높은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러나 내부는 가족적인 분위기, 오히려 친목을 다지는 이런 활동들을 더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플로그는 학자를 두 개가 크게 나눠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2001년도에는 2001년도에 추가적인 영역에서 내부 외부 의존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의존형, 누군가한테 의존하는 스타일과 의존하지 않는 스타일로 나누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라고 하면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디펜더블 완전히 의존, 벤처 완전히 모험적인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플로그 학자는 또 재미난 걸 갖다가 주장하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관광지의 성장 패턴과 관광객의 성장 주기는 일치한다. 즉 벤처가 맨 처음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나서는 디펜더블이 따라온단 말이죠. 근데 디펜더블이 따라오는 저 의존형의 관광객들이 가는 지역이 된다면 이 관광지는 노년기에 접어든다. 그러니까 즉 벤처로 즉 탐험이고 모험형으로 처음에 관광지가 시작되는 것이 관광지가 성장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처음 태동하는 거죠. 태동했다가 점점 의존형으로 관광객들이 가면 갈수록 성숙이 되는 거죠. 성장해서 성숙까지 쫙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의존형 사람들만 들게 되면 이제 노년기. 그럼 노년기 되면 뭘 해야 돼? 우리가 다시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된다. 어떤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된다? 신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왜? 노년기가 됐으니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상품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우리 디펜더블이 됐을 때 신상품을 이제 만들어내서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현재 사회는 이런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이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니까 좀 더 빨리빨리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관광지 성장 과정 패턴과 관광객의 성장 주기 패턴이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플로그다. 그러니까 관광의 행동을 처음으로 성격을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분류로 그다음 세 가지 분류로 이렇게 나눠놨더라. 의존형, 중간형, 탐험 모험형 이렇게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지만 2001년도에 이제 최종 정리를 해서 맨 처음에는 알로센트릭, 사이코센트릭이라고 해놨다가 2001년도 돼가지고 이제 의존형이다, 탐험형으로 크게 범주를 다시 정리를 해놨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의존형하고 탐험적은 뭐냐? 아까 알로센트릭, 사이코센트릭처럼 내부 의존형, 내부 지향적이냐, 외부 지향적이냐 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의존하는 거는 아까 분명히 친숙하다, 친구들하고 가족 여행 같은 걸 더 선호한다, 체류 기간도 짧다. 그러나 탐험적은 그렇지 않다. 좀 더 적극적이고 모험, 탐험, 어떤 신기성, 숙박시설도 정말 좋은 데만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데도 그 위치나 탐험하고 이런 것을 더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나눠놨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고 관광 상품을 만들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과정 이론이죠. 조금 전까지 이제 특성 이론하고 소비자 행동 분야하고 관광 행동 분야를 이렇게 몇몇 학자들의 사례들이라든가 주장했던 이론들을 파헤쳐 봤고요. 과정 이론은 이렇게 프로이드의 성격 이론을 가지고 마요와 자비스가 만들어냈어요. 마케팅 전략을. 그랬더니 성격의 구조가 원초와 자아, 초자와 소위 해서 이드, 에고, 슈퍼 에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보고서는 이 마요와 자비스는 어떤 상태는 원초화가 되어 있는 건 유아 자아 상태, 다음에 성인 자아 상태, 부모 자아 상태로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나눠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어린아이라 그래서 무조건 유아 자아 상태, 나이별로 어느 정도 20, 30대 돼서 성인 자아 상태, 60대 돼서 5, 60이 돼서 부모 자아 상태.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격이 갖다 형성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가 서로 싸우면서 갈등을 하면서 생기는 게 성격이 형성이 돼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드, 유아자아 상태도 가지고 있고 성인자아 상태도 가지고 있고 부모자아 상태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게 더 셀 때, 더 힘이 파워가 셀 때 그 성격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유아자아 상태는 순수의 어떤 쾌락, 막 즐기는 거예요. 정말 그 순수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막 놀러가고 일탈하고 쾌락을 즐거움을 찾는 게, 성인자 상태는 좀 현실하고 좀 맞다 보니까 여행 형태가 저가 여행, 좀 어떤 경제성을 따지는 거야. 그래도 목적이 하나만 있는 게 한 두세 가지 정도. 목적, 그게 이제 훨씬 더 경제적이니까 요런 식으로. 근데 부모자 상태는 좀 윤리적인, 교육적인, 문화적인 이런 건전한 여행,
좀 도덕적인 이런 어떤 규범에 따른 이런 여행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관광에 갔다가 가야 되는 거죠. 사회 규범에 따른 여행 취소, 유보 막 이런 가는 게 이제 성인이라든가 부모 자아 상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관광객들의 그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취하는 게 좋아요? 응? 어떤 유아 자아 상태를 갖다 자꾸 자극하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거야. 잠재가는 누구나 제가 첫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잠재 관광객이에요. 관광 상품은 누구나 소비하고 싶어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시간적이고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면 누구나 여행은 떠나고 싶어합니다. 일탈하고 싶어하죠. 응?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가장 순수한 쾌락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하자는 유아 상태 상태를 갖다 자극을 해야 떠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갖다 자극을 자꾸 줘라. 그래서 신혼여행 같은 경우 광고가 대부분 리비도의 성적인 본능 에너지를 갖다 자극하는 이게 유아 자아 상태를 갖다 자극을 하는 행위들 광고들이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펼쳐야 되느냐 봤을 때 이 갈등을 갖다가 해소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 프로이드의 성격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의 갈등, 서로 힘들이 충동된 갈등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성격이라서 어느 게 더 힘이 세냐에 따라 그게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걸 잘 이용하는 거죠. 누구한테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자아 상태의 이제 소구 전략을 뭐냐, 유아 자아 상태의 즐거움을 경험할 기회가 있다. 이번에 가야지 이런 쾌락을 즐기실 수가 있다고. 이거 아니면 못 한다고. 그리고 또 이거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아 상태에서 또 유아 자아 상태 관광을 허용하는 전략이에요. 첫 번째는 잠재적인 욕구, 소위 유아 자아 상태의 그 잠재적 욕구를 건드리는 거라면은 요번에는 부모의 그 허용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자, 자녀가 그러니까 유아 자아 상태의 자녀 이런 것 상태가 현장의 교육의식이고 인성의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설득의 작업이 되는 거죠. 아까 첫 번째는 자극하는 거, 잠재적 욕구를 자극을 시키는 거라면 두 번째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자녀의 현장 교육 그리고 건전한 인성의 기회, 성장의 기회, 사회성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예 부모자 상태에다 이제 소구를 하는 거야. 그냥 관광의 긍정적인 효과는 거죠. 가족들이라든가 가족들 간의 친목을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행을 하면서 가족들끼리 그 친목을 도모하는 이런 여행의 찬스를 가지십시오. 아니면은 같이 가게 되는 사람들 다 그 마을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그 동창들의 여행인데, 이런 친목에 대해서 사회성을 건전하게 해주는, 사회성을 강화시켜주는. 이러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부모 자아 상태를 갖다 설득을 하는 거죠. 유아 자아 상태의 그 잠재적 욕구를 갖다가 자극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요거는 어떤 그 가족들 간의 친목 도모라든가 사회성 강화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필을 해나가야 된다. 단 성인 자아 상태에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성인 자아 상태는 뭘 것 같아요? 응? 성인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성인자 상태에서는 중요한 건 뭐다? 경제성. 거기 플러스 건강을 갖다 어필을 하십시오. 경제성하고 건강을 어필하는. 그래서 이 성인자 상태에 들게 되게 되면은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된다? 어떤 가성비라든가 경제성을 따지시면 그 경제성 플러스 건강을 어필하면 제대로 그 소구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성격과 시장 세분화입니다. 이렇게 이제 특성 이론과 과정 이론을 갖다 우리가 따른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면서 이제 성격과 시장을 세분화합니다.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갖다 세분화 시킨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알아야 되는 것, 그 성격을 하나하나 저기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줘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상품의 브랜드에 우리가 개성을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개성을, 소비자 성격, 브랜드에 개성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왜 해야 되냐면 성격은 소비자의 하나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개성이란 말이야. 우리는 그걸 개성이라고 표현도 하게 되잖아요. 개성에 자기 성격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를 선호해요. 서비스를 선호한다. 내 개성에 맞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제품과 서비스도 뭐하고 동일해야 된다? 소비자의 이미지하고 동일해야 돼요. 소비자의 이미지와
제품과 서비스의 이미지가 동일한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즉 나 자신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떡하냐? 제품의 기능적인 편익보다는 자신한테 맞는 기업과 브랜드의 이미지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잖아요.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브랜드의 이미지가 제대로 어설프면 안 돼. 정확한 그게 나타나줘야 돼. 그래야지 소비자 성격에 맞는 시장을 우리가 세분화를 하는데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지 그 시장을 갖다 공략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미지, 요게 이제 브랜드로 우리가 나타내고 기업은 심볼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타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색깔로도 표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이 나하고 맞다 안 맞다? 이게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나눠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과 시장을 세분화한 사례들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와인 시장을 살펴봤어요. 와인 시장을 가지고선 그 와인에 대한 설문들을 쫙 했더니 도출된 성격이 5가지가 나와. 책임감, 유민성, 예민성, 우호성, 창의성, 외향성.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몇몇 이제 군집별로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예를 들자면 좀 그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려면 남자 집단, 여자 집단, 20대 집단, 40대 집단, 60대 집단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사회 계층에 따라서 이렇게 군집별로 나눴더니 책임감이라는 것이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 책임감이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마케팅 전략할 때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와인 시장에 대해서. 와인 시장에서는 이러고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볼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군집별로 차이가 났을 때 책임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와인 시장에 대한 전략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그 맥주를 가지고 한 시장을 세분화했던 거예요. 이 맥주를 가지고 시장을 세분화했던 건 뭐냐면 이 버드와이저, 더 미켈럽, 더 부시 이런 그 맥주 3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한 건데 어떤 거냐? 일단 그러면서 이 학자들은 그 뭘 연구를 먼저 했냐면은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의 성격을 구분을 먼저 해봤어요. 이게 시장을 세분화한 거죠. 이게 봤을 때 피로 회복형, 피로를 회복한단 말이에요. 피로를 회복형. 그 다음에 사교형, 탐닉 과음형, 포금형 있던 피로 회복형은 취하지 않게 자제도 하고 일과 후에 친구들과 마시고 자기 보상 수단으로 너 오늘 하루 수고했어 막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이런 특징이 이제 피로 회복형이에요. 그 다음에 사교형은 뭐냐? 주말에 이제 특징이야. 주말에 그리고 가끔 좀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마시는 경향이 없잖아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구나. 음주량을 또 통제할 줄 알아. 피로 회복형과 사교형 그런 특징. 탐닉 과음형은 과음을 해요. 현실 도피. 근데 이걸 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주변 탓을 하는 스타일이야. 이게 탐닉 과음형이야. 그래서 혼자 마시는 경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에 많이 생긴다. 그런데 포금형은 실패가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이 부족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과음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혼자 마시진 않아요. 차라리 이 포금형은 알코올 중독자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탐닉 과음형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 요런 식으로 음주 시장을 갖다가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분류를 했습니다. 요런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뭔가를 하기 전에 그런 연구들을 하면서 실험을 했어요. 재밌는 실험 뭐였냐면 맥주는 동일합니다. 근데 잔에다가 여기는 버드와이저, 또 하나 잔에다가는 이렇게 잔 들여놓고 또 하나 맥주 잔에는 여기다 미첼럽, 그리고 또 하나 잔에다가는 뭘 넣냐면은 부시. 이런 식으로 브랜드만 여기다 달아놓은 거예요. 브랜드만 떼가지고. 근데 안에는 뭐하다? 동일하다. 동일한 맥주를 집어넣은 거예요. 똑같은 맥주. 근데 재밌는 현상이 그 아까 그 유형별이 있었잖아요. 각각의 집단에서 소구되고 있는 브랜드별로 고르는 거야. 자기 브랜드에 맞는 걸로. 맛은 동일하지만 브랜드별로 자기를 갖다가 그거를 사는 거예요. 맛은 동일한 거에 브랜드별로 자기가 그 브랜드를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즉 이게 뭐예요? 자기 이미지하고 소구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고 이랬을 때 컨텐츠를 개발해서 상품을 만들었을 때 확실하게 그 브랜드의 개성을 심어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갖다 다시 한번 어필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이제 정리를 한다면 성격을 가진 것 가지고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 상당히 좀 실용 가치가 좀 떨어지더라.
왜? 사람들이 일일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어느 시장에서 막 구분을 한다라는 게 좋은데, 구분할 수 있게 설문조사 내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상당히 그렇고, 또 하나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좀 연결이 되면 좋은데 20대 이런 성격, 10대 이런 성격, 남자 이런 성격, 여자 이런 성격, 이렇게 인구 통계적인 특징과 좀 연결이 돼가지고 확 이게 성격을 파악이 된다라면, 특징을 파악이 된다면 이게 좋은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마케팅 전략을 펼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렇잖아요. 그냥 골고루 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장 하나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뭐 10대, 우리가 시장을 세분할 때 그러잖아요.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소구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이런 걸 찾아보고 거기다가 광고하고 홍보 전략을 펼치게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성격하고 인구 통계학적 특징하고는 연결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 펴기가 조금 어렵다. 또한 시장의 크기가 작아요. 그거 시장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내 상품을 만들어서 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작은, 시장의 크기가 작으니까 답답하게 미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브랜드 개성을 아예 집어넣고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게 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시장만 세분화시키고 그 시장과 브랜드가 이미지가 비슷한 게 맞게 들어가. 즉 브랜드 개성을 입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브랜드 개성에 맞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제품 및 서비스의 상징, 그쪽 브랜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자신의 자아의 실체를 창출하고 강화하는, 표현하고 외연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을 잘 정체성을 정확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케터나 브랜드 관리자들은 이러한 시사점을 우리가 가지고 브랜드의 개성을 입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그 브랜드 개성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게 되면 차별화 전략,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시장 세분화, 포지셔닝,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차별화 전략은 뭐냐? 차별화 전략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별화 전략을 펼칠 수가 있어요. 브랜드 가변에 이 브랜드 개성을 집어넣기엔 차별화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이 차별화 전략, 특히나 브랜드 간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꼈을 때 특히 유용하다라는 거죠. 자, 프로스펙스, 나이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스포츠웨어, 아디다스, 신발 차이들이 있나요? 다 50보 100보 아닌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별 차이를 못 느낀다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넣어줘야 되는데, 예전에 나이키가 성공했던 이유가, 최근에 다 나이키가 많은 처음에 80년대 90년대 막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할 때 2000년대 때 스포츠가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스포츠웨어, 스포츠 신발, 이런 스포츠의 그 주변에 어떤 상품들 관심이 있게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막 명품들이라는 스포츠과 관련돼서 이때 중요했던 게 이 스포츠웨어의 웨어 시장에 흐류가, 트렌드를 두 가지 중에 크게 나눠줘요. 하나는 패션 쪽이냐, 아니야 기능성 쪽이냐, 이렇게 나눠주게 된 거죠. 그래서 우왕좌왕하던 찰나에 나이키는 과감하게 기능성을 가졌다는 거죠. 아예 기능성 갖고 공략을 시작을 하는 거야. 아예 기능성을 가지고. 그래서 어디가 좋다 나쁘다, 내측은 얇고 외측은 두껍고, 그래서 달리기 할 때 뭐 할 때 편하다 어쩌다, 그래서 기능을 되게 살피는 이런 광고들을 속으로 해요. 그래서 나이키라는 브랜드에 그 기능성을 더 집어넣어서 완전히 광고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먹혀서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도 마치 이거는 싱가포르 항공하고 비슷해요. 스튜어디스, 승무원의 어떤 상냥한 이미지를 가지고 아시아나의 브랜드 개성을 집어요. 여러분들 대한항공은 승무원이 전면으로 나서는 이런 광고 홍보 전략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아시아나가 훨씬 더 그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개성이 다르다. 그렇죠?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시아나 서비스가 더 좋은 걸로 평가돼요. 사실은 별 차이 없지만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싱가포르 에어라인도 그러거든요. 싱가포르 에어라인 승무원이 가장 최고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기 승무원 서비스 세계 1위로 이렇게 고객들을 갖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아시아나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성을 갖다 구축했다. 프랜차이즈 외식 업체들은 이 유니폼 갖고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유니폼을 오죽하면 이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을 해요. 일반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거죠. 유니폼이라는 게 외식 브랜드의 첫 인상을 강화시켜주는 거거든. 아주 강화시켜주는 거잖아요. 첫 인상. 강화시켜주는 뿐만 아니라
응? 완전히 뭐예요? 브랜드의 성격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떤 일이 벌어서 저도 그 세븐일레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세븐일레븐에서 제가 이제 담배를 핀 건 뭐 아시겠지만 담배를 피는데 유니폼을 입고 담배를 못 피게 하더라고요. 그건 이미지를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할 때는 세븐일레븐 유니폼을 입었을 때는 절대로 담배를 피지 않았다. 그래서 담배를 피고 싶으면 유니폼을 벗고 딴 데 가서 보이지 않는 데 가서 담배를 폈던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교육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런 유니폼 전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마르쉐 같은 경우는 알프소니 하이디를 갖다 어필하는, 그 다음에 오코코는 치킨 배달을 하는데 어떤 수트를 입고 있던 치킨 배달을 시킨 거죠. 상당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코코는 그 치킨 자체 브랜드를 갖다가 상승시키는 이런 효과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킨 배달에 파격적인 유니폼을 썼죠. 그래서 브랜드 상당히 끌어올리는 거죠. 그다음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잖아요. 의사소통 마케팅을 하는 거죠. 꾸준히 장기적으로 그래야지 생명력을 가지고 그걸 잘하는 것이 어디다?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 항상 맥도날드는 소구하는 전략이 뭐냐면 가족적인, 진실, 활기찬, 재미있는 이걸 항상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 항상 뛰어다니는 게 항상 있어요. 이게 동적이고 활기차고 움직이는, 그리고 가족적인 이런 브랜드가 맥도날드는 확실히 있다. KFC라든가 똑같은 동종업계 그 패스트푸드점을 비교를 보시게 된다면 맥도날드는 확실하게 가족의 패밀리에 이런 브랜드 개성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공적으로 잘 들어가서 어떤 장기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시장의 세분화인데, 시장의 세분화를 가지고 뒤에 한식을 가지고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김경희라는 분께서 한식 브랜드를 가지고 개성을 딱 도출해봤더니 진실성, 강인성, 세련된 유능한 흥미성들이 쫙 도출이 된 거야. 그러므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군집을 나눈 거죠. 그래서 흥미 집단, 세련성 추구 집단, 능력 진실성 추구 집단 이런 식으로 딱 나눠놨다는 거죠. 나눠놓고 나서 딱 한식에 대한 만족도, 다음에 이제 충성도, 한식에 대한 이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나 충성도를 딱 봤을 때 능력과 진실성 추구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과 진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식을 더 어필하고 충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해나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브랜드 개성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브랜드 개성은 포지셔닝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고객의 마인드에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이 딱 이미지가 잘 꽂혀 있다라면, 그리고 성격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까 일관성이 있는 특징이나 특질론에서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오직 그것만 산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자라고 무조건 그냥 누가 봐 딴 거 비교도 안 하고 거의 90%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브랜드 이미지를 확실하게 잘 집어넣어주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브랜드 차별화의 중심적을 두고, 절대 그렇게 되면 모방하기가 힘들어요. 지속적으로 차별적 이미지를 계속 제공해야 된다면 모방하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그럼 자리를 확실히 잡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코카콜라나 필튼 롯데, 피자, 디즈니월드, 메리어트, 여러분들 딱딱 볼 때 어떤 느낌이 떠오르잖아요. 그 이미지가 그냥 딱 굳혀져 있는다는 거죠. 밀러 같은 경우 참 들어올 때 이 정통성 있는 생맥주 라거 완전히 그거를 어필을 했던 거였죠. 제가 세븐일레븐 처음에 근무할 때 이 밀러가 들어왔거든요. 그때 처음에 제가 시음을 할 때 완전히 정말 이미지가 완전히 라거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주려고 노력을 꽤 많이 하더라는 거죠. 여튼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 전략을 펼쳐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강의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출석과제 있죠. 성격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 성격 이론에서 특성 이론과 과정 이론의 차이점이 뭐죠? 다음 세 번째, 특성 이론 중에서 특질론을 대표하는 모델이 있답니다. 제가 현대에서도 좀 많이 사용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테스트를 해봤을 거라고. 그러면서 직업과 관련된 적성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거 갖고서 이제 많이 체크를 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 과정 이론 중에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보게 되면 성격을 형성하는 것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인가.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무엇에 뭐가 거치면서. 그래서 어떤 더 센 놈이 어떻게 된다라고. 다음에 이제 관광지의 성장 과정 패턴과 관광객의 성장 주기 일치가 성장 주기가 일치한다고 주장한 학자가 있어요.
관광 행동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어떤 학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자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하루도 저희 수업 들으시고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